십자가의 영향. 네. 유럽이 어떻게 세계, 그러니까 아시아 사람들로 특히 아프리카 사람들은 노예로 끌어들여가지고 자기 나라들을 성장하게 했습니다. 인도도 중국도 영국의 영향으로 아주 많이 흩어졌죠. 더욱이 인도는 제대로 클 수 없었던 것이 그들의 카스트 제도 때문입니다. 카스트 제도는 제일 위에 브라만들이 그 모든 것을 이끌어갔고 또 그 무력으로 쿠샤트리아 사람들이 이제 두 번째로 그 인도에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평민은 바이샤라고 또 노예는 수드라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들은 어떤 빨래하는 그 사람들은 계속 자손들도 계속 빨래하는 사람. 이게 이제 바이샤나 수드라 사람들이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인도가 절대로 발전할 수 없는 상황으로 그것을 묶어놨죠. 또 중국 어떨까요? 중국은 가만히 보면 그 유럽의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봉건제도, 그들이 그 봉건제도를 이 십자가군의 그 200년 동안 그 싸우면서 그들이 십자군 전쟁은 절대로 제대로 성공하지 못했어요. 1차 그 십자군들만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아주 완전히 꼭 잡아서 예루살렘 왕국을 만들었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1차 때는 그랬고 그다음에 2차부터 8차까지는 참 안 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십자군들의 그 영향 아래 유럽은 확 바뀌었어요. 근데 십자군은 실패한 그러한 그 전쟁이었다고 그게 모든 그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것이 200년 동안 전쟁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지만 그들이 200년 동안 많은 생각을 누구들도 농노들 그 위에 평민들 농사 짓는 그런 사람들 이때 그 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영주들이 그 다음에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농사를 짓는 이 사람들이 원래 좀 그 전에는 상업도 좀 했는데 예루살렘이란 이런 모든 것에 이슬람 군대들이 꽉 잡으면서 넓혀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자기들의 그 많은 것들을 넓혀가지를 못하고 결국은 뭐만 있어요? 땅만 있죠. 땅만 있으니까 농사 짓는 것만. 왕이 이제 어떤 영주에게 얼만큼의 땅을 주면 그 영주들이 또 그곳에서 이제 군림하면서 그 땅을 수호했죠. 이런 생활들을. 그러니까 중국은 청나라 거의 끝에까지도 이 봉건제도에서 벗어나지를 못했는데 이 유럽은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렇게 넓고 우리들이 할 일이 이렇게 많다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을 200년 동안에 그 왕과 영주들은 그들은 어쨌든 알고 있었지만 백성들이 깨어나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농사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제 장사로서 동양의 그 모든 것을 서로 교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루어 나갔습니다. 어쨌든 이 유럽은 이렇게 모든 인도와 중국은 너무 컸어요, 나라. 너무 컸기 때문에 그들에 의해서 아시아가 움직였을 뿐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유럽은 그 나라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나라를
영국이나 독일 서로 비슷해요. 그다음에 프랑스와 그 독일은 서로 그렇게 비슷한 가운데 있었고 그중 이태리도 그다음에 이제 좀 늦게 영국도 여기에 합류하고 그때 그다음에 스페인 이런 나라 그러니까 유럽은 한 나라 두 나라 이렇게 크게 성장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들마다 규모가 참 비슷비슷한 그러한 규모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들을 그들은 깨달았어요. 영국이 먼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이제 신대를 발명하고 이제 발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것의 시작은 그 12세기, 13세기 동안에 그 13세기 동안에 일어난 십자군 전쟁이 끝났을 무렵 이거 십자가 전쟁이 끝났을 무렵은 완전히 달라졌죠. 언제 그 전에 좀 말씀드릴게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발원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처음에 이슬람이 아무리 커졌더라도 처음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있었는데 그들을 거기에만 뭉치지 않고 그들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위에 있는 그런 모든 그런 나라들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들을 전부 이슬람화를 시켰어요. 이슬람이 되어진 첫 번째 아주 강력한 그 이슬람의 군대를 그 전체 이슬람을 관할하는 살라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일 그 이슬람의 제일 첫 번째로 굉장히 큰 그런 나라죠. 그 다음에 맘루크라고 하는 그런 종족이 그 사람들은 사실 노예예요. 어떤 노예냐면 싸우는 노예. 그러니까 왕들을 보좌하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이제 하던 그런 사람들이 맘루크였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왕에게 복종하셨고 왕을 점령해서 이제 그렇게 맘루크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그 지도자가 있었고 그 다음에 있었던 것이 이제 셀주크 투르크예요. 셀주크 투르크는 이제 정말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그런 요소들이 있었죠. 이 셀주크 투르크가 그런 다음 이제 강하게 이스라엘 정말 최고로 이슬람화 시키는 지금의 이슬람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이 오스만 투르크입니다. 오스만 투르크는 이제 자기 고기에 있는 그런 것에 그치지 않고 아프리카로 넘어와서 이집트, 투르크 그런 나라들을 전부 점령하고 스페인까지 들어갔어요. 저는 외국 여행 많이 여러 번 다녀왔겠지만 제일 가보고 싶던 곳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이 왜 어떻게 해서 그 이슬람이 거기서 멈춰나 그런 거 오스만 투르크가 스페인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더 나아가지를 못했어요. 그게 왜 그런지 참 그게 궁금해가지고 가서 봤으면 어쨌든 그러한 거. 그러니까 이 오스만 투르크가 그렇게 강했다고 하는 거. 지금은 종교의 자유라는 것이 이제 그 모든 나라에 있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 제국의 두 살 어린 그런 그 목사가 그리 갔는데 거기 가서 지금 가장 느끼는 것 위험하게 느끼는 것이 이제 이슬람들이 거의 영국의 교회들보다 더 많아지기 직전이래요.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이슬람이 이렇게 강해진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십자군이 200년 동안 하면서 그들이 깨달아가지고 그들이 이제 그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 교육하고 또 서로의 많은 것들을 배우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나아갔죠. 그들이 200년 동안 십자군 전쟁이 끝난 다음엔 전쟁을 하러 그 이웃을 간 것이 아니라 장사하러 자기의 것들을 잉여된 그런 물품들을 가지고서 이제
그 동방에 향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활발하게 움직였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그때도 중국은 역시 여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그 일본도 그 15세기에 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철로 만든 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나무로 만든 배만 움직이다가 갑자기 철로 만든 배가 들어오니까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저 커다란 새들이 가라앉지 않고 물에 뜨는지 그런 것들이 깜짝 놀라면서 많은 것들을 그렇게 많은 것들 그 유럽의 그런 문물을 받아들여서 우리에게 소총을 들고 임진왜란을 일으켰죠. 활로 싸우는 우리가 조총을 들고 오는 그 사람들을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임진왜란 때입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것, 그러니까 그 유럽이 발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시작된 것이 이게 십자군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런데 십자군이 끝날 무렵 왜 어떻게 되면 이 십자군이 끝났을 무렵에 이제 많은 인구들이 그 성문마다 많은 사람들이 생겼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농사가 아니라 그 사람들 전체가 이제 서로 교육하는 거 그런 것들을 잘 하려고 이제 묶여지는 그러한 것이 유럽에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까지는 아시아나 유럽이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자기들이 피부에 그렇게 백인들이라서 우수했던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그런 영향들이 우수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서방과 동방의 교류가 이제 그 동양에 있는 사람들의 그런 오는 것보다 서방에서 일어난 것들을 더 많이 보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십자가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큰 도시로 발전한 것이 이스라엘의 제노바와 베네치아였습니다. 이 제노바 베네치아가 이게 우리의 농사를 짓는 것보다 훨씬 더 수입을 많이 가졌고 나라가 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온전히 그 동양을 바라보면서 그 동양의 그런 것들을 읽어 나갔습니다. 이래서 이 제노바에서 도시는 금융업, 그다음에 직물업 그런 것들을 이제 생산해서 그것을 자기들이 만들어서 이웃에 팔아서 이 제노바하고 베네치아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제 한자 동맹을 이룬 그런 사람들인데 이걸 람부르크, 티베로 지금 네덜란드나 덴마크 그런 곳에 길쭉하게 그러니까 프랑스, 독일 밑에 지중해 쪽에 쭉 길게 늘어지는 그런 동맹을 그 나라 사람들이 이런데 이것을 한자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한자는 독일어로 조합이나 동맹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자 동맹을 일으켜서 발트해와 북해 연안에 무역을 독점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자 동맹은 그 사람들이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있고 물건을 제작하는 사람들인데 이 물건을 제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북유럽의 13세기 북유럽의 동맹을 결성하여서 산업 동맹을 여기 맺은 겁니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샹피뉴 지방에서는 지중해 무역과 북유럽을 연결하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그곳에 이제 장인들이 그렇게 열려서 상업 활동의 중심지 역할을 하였습니다. 초기 중세 도시는 영주의 지배를 받았지만 그러나 도시의 경쟁력이 성장하면서
도시민들이 영주에게 금전을, 그러니까 이만큼 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 땅의 값어치만큼 돈으로 지불해서 그런 것들을 자기 소유로 그게 그렇게 소유해서 그러한 것들이 도시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또 도시민들이 그 공동의 이익과 이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길드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결성했죠. 이 길드는 세계에서 그 책 중에서 좀 강하게 일어나고 시험 문제도 많이 일어나는, 세계에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이 길드입니다. 이 길드는 상업과 수공업자들이 구성한 동업조합이었습니다. 이 노동자가 생산, 기술, 상품 이런 것들을 이제 가격 그런 것들을 매겨가지고 이제 그 길드에서 그런 것들을 주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정한 기준을 만들어서 이를 엄격히 그렇게 규정을 준수했습니다. 이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벌금이라든지 활동 정지, 제품 몰수 이런 것들에 처벌을 받았습니다. 길드는 처음에는 상인을 중심으로만 조직되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만들 그런 사람들로 따로 길드를 조직했습니다. 이 조합 결성, 이 수공업자들의 길드는 장인들로 구성되는데 그 장인이 이제 기술자를 직인이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이 있었고 그 밑에 이제 도제라고 하는 겸수공들을 있어가지고 이 겸수공과 이 장인들이 서로 조합해서 물품들을 제작해서 그것을 이제 상인들에게 넘기는 거죠. 넘겨서 그들은 팔로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인들과 어쨌든 상업 도시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 화폐 유통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물품들로 그런 것들을 그렇게 바꾸지만 이제는 화폐라고 하는 화폐 유통이 활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주는 농민에게 항상 자기들의 그 땅을 부여하는 대신 직영지를 대여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에 얼마씩 이렇게 내놓고 하는 현물이나 화폐로 이런 것들을 징수했어요. 이에 따라 농민은 부역에서 점차 해방됩니다. 부역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은 이제 자신이 정말 상인일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것을 만드는 사람들이 될 것인지 이런 것들 자기가 결정해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아시아는 이런 것들이 전혀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그런 것들을 매기면서 프랑스라든지 독일, 영국, 이대 나라가 처음에 활발하게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움직여 나갔습니다. 14세기 중엽에는 유럽을 강타한 흑사병이 있었어요. 그 흑사병이 유럽 전체 인구의 3분의 1을 죽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해서 이 흑사병이 그렇게 무섭게 일어났어요. 이로 인해서 인구가 아주 많이 줄어드니까 어쨌든 또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을 끌어모셔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이 노동력을 아주 강인하게 자기들의 일부 영주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노동력 많은 것들을 이제 주었죠. 그런데 또 농부들의 특초를 개선하거나 또 돈을 지불하고 하는 신분을 획득하도록 그렇게 했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 결과 농무에서 해방하는 이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자영 농민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모습으로 성장했어요. 이들은 이제 경작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하는 농민이 많아지면서 이제
장원제, 봉건제가 제도가 완전히 해체되어 갔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영주들이 그 줄어든 수입을 보충하기 위해서 직영지를 더 넓히거나 또 다른 그 화폐로 전환된 그 지대를 다시 부역으로, 그러니까 화폐 그런 것들을 1년에 얼마씩 받은 것들을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을 이제 다시 농사에 끌어들이기 시작했어요. 이 프랑스에서 지크라이의 난이라고 하는 그런 난이 이 농민들에 의해서 일어났고 1458년, 그 다음에 영국에는 와르타일러의 난이 1381년에 농민 봉기가 거의 일어났습니다. 이 정도로 그들이 강해진 거죠. 십자군 전쟁이 실패한 이후 고교황의 권위는 아주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14세기 초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가 프랑스 왕 필리프 4세에게 교회 성지, 이 프랑스 왕 필리프 4세가 교회에게 또 성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도록 그렇게 하자 이에 반대하면서 충돌하는 것이 교회 그 영주들과 교회 그런 것들이 일어났어요. 이 필리프 4세는 성지 귀족 편밀히 구성된 프랑스의 신분제 의회인 이 산무제를 소집하였고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이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는 정치적으로 밀려나서 굴욕을 겪은 끝에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죽었기 때문에 이 필리프 4세의 그 프랑스 왕의 권위가 무척 커졌어요. 자기가 이제 이 필리프가 이제 글레멘스 5세라는 교황을 세워놨어요. 이 교황을 세우니까 이제 그들이 교황을 세우니까 그것에 대한 이제 은혜를 프랑스의 교황청을 로마에 있는 교황청을 이제 프랑스에 있는 아비뇽으로 옮겨갔죠. 이것도 그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아비뇽에 그것을 옮겨간 그런 것을 아비뇽 뉴스라고 하는 그라모스 1409년에서 1377년까지 이렇게 아비뇽에서 그 교황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1377년 교황청이 다시 로마로 돌아왔습니다. 1378년에는 로마 아비뇽의 각각의 교황들, 그러니까 아비뇽에서도 교황을 세우고 그 다음에 로마에서도 교황을 세우고 이렇게 교황이 둘이 되었던 그런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교회 대분열 1478년에서 1417년까지 이런 모습이 발생했죠. 이로 인해서 교황과 교회의 권위가 크게 추락했습니다. 어쨌든 교황이 이때가 아주 가장 힘을 잃었을 때예요. 나중에 다시 좀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 13세기, 14세기까지 이런 교황의 그런 모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이글리프와 보헤미아의 그 후스라는 그런 교회가 있었는데 이게 영국이 교회가 세속화돼서 이 후스 사람들이 선지자들을 이제 그렇게 비판했습니다. 성세에 반한 순수한 신학을 강조하고 성세에서 교황이라는 이름이 이 교황을 세우라는 이름이 성세에 절대 없었어요. 없으니까 이제 이 없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하지 말고 우리는 성세 기준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자고 하는 그러한 그 후세의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교황청이나 수기교 회의를 다시 설립해서 어디에도 이런 성경이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교황과 맞서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이를테면 100명의 교황이 있고 또 수도사가
모든 수도사가 몇백 명 되는 그 추기경이 있더라도 이것이 성세에 없으면 우리 찬송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교형들, 추기경들이 있어도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반하지 않고 성서를 위주해서 해야만 한다는 그런 것이 일어났어요. 이제 이에 맞서서 카톨릭의 콘스탄트 공의회를 소집했어요. 이 공의회에서는 위글리프를 이단으로 이제 이러한 모든 것을 일으켰던 그 위글리프를 이제 이단이라고 규정하고 그것을 제일 많이 뽑힌 그 사상을 계승한 후스는 화형대에 처해 있어서 후스는 죽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의식들이 그 농민의 의식들 그런 의식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십자군 전쟁의 영향이었죠. 어쨌든 로마 교황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새로운 단일 교황을 선출하고 이제 교회를 모든 것을 다시 이렇게 수집하는 그러한 것이 있죠. 이제 다음에 르네상스를 공부하게 되는데 그 르네상스가 이게 이제 여태까지는 십자군 운동으로 준비되었던 것들이 이제 나타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르네상스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 르네상스가 어떻게 일어날지 다음번에 좀 자세히 보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